선생님과 함께하는 손쉬운 윤리 손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리학입니다. 참고 문헌은 김교빈 이현구의 동양철학 에세이입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중국 송나라 철학자 주의가 한 말인데요. 주의는 유교를 기반으로 불교와 도교를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철학자입니다. 주의는 책을 오래 봐서 늘 안과질환에 시달릴 정도로 학문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도 그가 지은 시의 구절의 한 부분인데요.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에 누군가는 주의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삶이라는 밭을 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탄생 배경, 성리학의 연구 주제 요약, 이기론, 심성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리학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주의는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학을 기반으로 불교와 도교를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유학을 바탕으로 생겨난 학문이기 때문에 유학의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탄생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은 춘추 전국시대의 공맹순에 의해서 체계를 잡았는데요. 유학은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고 개인의 도덕성 함량과 통치자의 덕성을 강조한 학문입니다. 공자는 이인, 맹자는 인과 의, 순자는 예를 중요시했었고요. 공자와 맹자는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천인분이라고 하면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내고 현실의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법과 사상을 기초로 통일 제국을 이룬 진나라가 있었는데요. 진나라에서는 유학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서적을 모두 불태우고 유학자들, 즉 유림들을 생매장시키는 등 유학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분서갱유에서 분은 불태운다란 뜻이고요. 서는 책 서이죠. 갱은 구덩이를 뜻합니다. 유는 선비를 말하는데요. 유학 서적을 다 불태우고 유림들을 구덩이에 생매장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분서갱유 사건을 계기로 유학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진나라 이전의 유학을 먼저 선자를 써서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진나라 앞의 유학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학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진나라가 끝나고 한나라가 되자 다시 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학자들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없어진 서적을 복원하고 복원한 경전의 해석을 다는 식으로 유학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유학 서적을 복원하던 학문 분파를 경학이라고 하고요. 복원된 서적의 해석을 달던 분야를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던 유학은 수나라 당나라 때 불교가 도입되면서 다시 주춤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두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어서 깨닫기만 하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학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송나라 주의에 이르러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주의는 선진 유학의 공자와 맹자의 유학 이론에 불교와 도교의 장점을 배합해서 성리학을 탄생시켰는데요. 불교와 도교의 장점이 뭐냐면 이 세계가 일정하게 정해진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본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일정한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심오한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유학에 접목시켰습니다. 사실 유학에서는요,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깊이가 되게 부족했어요. 그런데 불교하고 도교에서 원리라는 개념을 끌어오면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깊이가 조금 더 더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실천과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있는 어떤 불변의 원리,
그런 원리를 실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승격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리학의 연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연구 주제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우주 만물의 구조를 리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 이러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성론, 이기론과 심성론을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 방법을 탐구하는 수양론,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경세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심성론과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수양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어떠한 덕목이 필요한지 논의했었던 경세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진유학에서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성리학에 와서 추가된 주자는 바로 이기론입니다. 성리학의 탄생 배경에서 얘기했다시피 불교와 도교에서 가져온 우주 만물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이기론이 새롭게 생겨난 분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리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바로 성, 즉, 리라는 명제이기 때문인데요. 성은 본성의 줄임말이고요. 리는 이치의 줄임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본성은 바로 이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자신의 본성을 잘 드러내면 우주의 이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고 이것이 인의 예지의 사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인은 대학 장구에서 하늘이 사람들을 낸 이래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인의 예지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리학의 연구 주제 중 첫 번째 이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기론은 세상 만물의 발생과 존재의 근거를 리와 기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기론에 따르면 만물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인은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때에 세상 만물의 생성 원리이자 본질인 태극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이 태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같은 것인데요. 궁극의 자리에 있는 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원리와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작품처럼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원리와 본질을 담는 그릇 같은 것이 있어야 현실의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와 본질을 리라고 하고요. 리를 구현해내는 재료를 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만물의 생성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그리고 기는 만물을 생성하는 재료이자 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 따라서 재료를 조합해서 핸드폰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핸드폰에 대한 개념처럼 어떤 사물이 생성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 리입니다. 그리고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바로 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러한 우주의 이치가 만물에 부여되면 리라고 부르고요. 사람에게 부여되면 특별히 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만물에 부여되면 형이라고 부른다고 한대요. 개에게는 개의 리가 존재하고요. 꽃에는 꽃의 리가 존재하고요. 사람에게는 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존재마다 자신의 이치와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는 이치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형체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그래서 무형, 무위, 형태가 없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상, 형태, 형체를 넘어서서 있다는 뜻에서 형 이상의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재료인 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형체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유형유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형체가 있는 형 이하의 존재로 리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렇게 한 사물 속에는 리와 기라는 상반되는 두 존재가 담겨 있는데요. 따라서 만물은 서로 다른 모습과 성질을 갖는 동시에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물이 만물의 본질인 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리를 담는 기는 형태가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즉, 말글청, 탁하다 할 때 탁, 순수할 수, 치우치다 박이라고 해서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치우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의 차이에 따라서 모든 존재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기를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했고요. 기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무생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에도 기의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품의 차이가 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는 도덕의 근원인 하늘에서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순선무악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는 청탁 수박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선가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태초에 태극이라고 하는 궁극의 리가 존재했습니다. 이 리를 만물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리는 똑같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같습니다. 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는 하늘의 이치를 품었다는 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리가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리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이 그릇인 기는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어서 존재마다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기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르고요. 이 기에 맑고 탁하고 치우치고 순수한 그 정도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 안에서도 부여받은 기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리와 기의 특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달의 비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6가지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하늘에 달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물에 비친 달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달은 같은 모양인가요? 물의 맑고 흐림, 움직임에 따라서 동그랗게 보이기도 하고 일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또 흐리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달의 비유에서 달을 리라고 하고요. 이 달을 담아내는 물을 기라고 합니다. 달처럼 리는 만물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과 맑음,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물처럼 기는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의 형태와 움직임에 따라서 리는 온전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합니다. 즉, 리는 만물에 똑같이 부여되는데요. 기의 차이에 따라서 만물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물은 리의 측면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줬다시피 태극이라고 하는 하늘의 이치가 만물에 나뉘어져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리의 측면에서는 모두 저마다의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리가 만물에 나뉘어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일분수라고 합니다. 하나의 리에서 나뉘어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또 다른 예시로 와이파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와이파이가 스마트 기기마다 들어가서 인터넷 환경을 구현시켜 주는데요. 이게 하나의 와이파이가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와이파이가 쪼개진 것은 아닌 거죠. 다 동일한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의 측면에서 보면 만물은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리로부터 받았다는 점에서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각각의 본분을 다할 때 우주 전체의 원리가 실현되면서 이상적인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기론에서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인은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면서
동시에 서로 뒤섞일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했는데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리와 이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형태로 표현하는 재료인 기가 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항상 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별하다 할 때 리를 써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표현 이기불상리라고 합니다. 현실의 존재에서 리와 기는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뒤섞일 수도 없습니다. 주인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본다면 리와 기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시간적, 가치론적, 논리적으로는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당연히 리가 기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어보면 컴퓨터는 컴퓨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 컴퓨터의 원리는 컴퓨터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가 기를 앞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론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도 리가 기보다 앞서는데요. 만물의 리는 태극, 궁극의 리, 궁극적으로 선한 것, 우주의 이치, 이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이고 선하고 불변하죠. 하지만 기는 상대적이면서도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론적으로 봐도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리와 기는 지금 서로 분리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논리적인 관점에서도 리와 기를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말로 리기불상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잡은 섞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리기의 오묘한 관계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함께 있지만 우린 하나는 아니야. 뭐 이런 오묘한 뜻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도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신과 육체를 또 구분해서 말하기도 해요. 리와 기의 오묘한 관계 이해되셨나요? 이기론을 길게 얘기한 이유는요. 이 기의 관계와 그 다음에 개념들이 나중에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출제도 빈번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구조로 생성되어 있는지 이기론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성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성론은 방금 전에 배운 이기론을 토대로 마음에 대해서 논한 것인데요. 심성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안에 담긴 이치를 보존하고 기로부터 생기는 인간적인 욕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성론은 수양론으로 연결되는데요. 지금부터 심성론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안에는 본성과 감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본성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원리로 도덕의 근거가 된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성즉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본성은 도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우리의 본성이 현실의 상황과 만나서 나타나는 온갖 느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감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4단과 7정으로 나누었는데요.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순선한 감정, 이 순선한 감정 4가지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맹자의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순선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속에 인의예지의 사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선한 감정인 사단은 우리 본성에 인의예지의 사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이다 라고 해서 단서설에 대해서 배웠었죠. 주의도 똑같이 단서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순선한 감정들 외에
희노, 애구, 애오, 욕이라는 7가지 감정이 인간에게 있는데요. 즐거움, 노여움, 사랑, 절박함, 슬픔, 미워하는 마음, 욕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사단과 구분되는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본성과 감정의 관계를 주인은 심통성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과 정은 우리의 본성과 감정은 모두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본성, 리이고 그 본체가 움직여서 나타난 것이 감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질은 순선한 리이고 그것이 움직여서 나타났을 때에는 순선한 감정으로도 나타나고 순선하지 않은 감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치를 담을 그릇인 기를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치를 물이라고 하고 기를 그릇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네모난 그릇, 별 모양의 그릇, 동그란 그릇 등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여기에 선생님이 따랐을 때 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의 모양에는 차이가 생기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물의 성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양만 변할 뿐입니다.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이치 그 자체, 누구나 똑같이 부여받은 것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해야지 그릇의 모양 때문에 서로 달라진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인은 우리의 본성을 기의 영향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영향을 받기 전에 하늘의 이치로서의 본성을 우리는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본연지성은 인간의 순수한 본성으로서 인의해지의 도덕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리만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가 섞이기 전이기 때문에 순선무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태어날 때 이 육체라고 하는 기질과 함께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질지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지성을 기가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합쳐서 말한 건데요. 그런데 기는 리기론에서 살펴봤다시피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어요.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치우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질지성은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질지성은 기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에서의 인간의 성품을 우리는 기질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질지성 안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선한 본연지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질의 영향을 받은 후의 성품, 본연지성에 기가 더해진 것을 기질지성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현실적인 인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순선한 리뿐만 아니라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는 기가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기의 수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기질지성은. 따라서 우리는 순선한 성품인 본연지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유리창을 닦아내듯 기질을 다스리는 수양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심성론을 통해서 본성과 감정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본성도 타고난 본성과 기질로 둘러싸인 본성으로 나뉘었어요. 왜 이렇게 굳이 본성과 감정을 나누고 본성 중에서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눴을까요? 바로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어디에서 달라지는 것인지 밝히고 어떻게 하면 악한 요소를 없애고 완전히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지를 밝혀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늘로부터 순수한 이치를 부여받아서 선하지만 기질의 영향, 기질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달리 보이거나 성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질을
다스리는 수양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주희가 얘기하는 수양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